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AT 2급 이론 멤버십 강좌 1강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이 문제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회계가 정보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목적 적합성이다. 또 한 가지가 신뢰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적 적합성에 일단 앞글자 P 예, 적. 요 세 가지 기억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신뢰성은 검표, 중, 립성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목적 적합성에 하위 속성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예측 가치가 나온다. 자, 예측 가치는 미래입니다. 미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 흐름을 예측을 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반기입니다. 반기 재무제표를 보시면 반기 이익이 나오는데 그 반기 이익을 보고 우리는 연간 이익을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피드백 가치가 나왔습니다. 피드백. 자, 이 피드백 가치도 제공되는 회계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한다. 여기서 수정이라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확인하고 수정하고 확인하고 수정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투자자가 특정 회계연도에 재무제표가 발표되기 전에 그 해와 다음 해의 이익을 예측을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발표가 돼서 보니까 자신이 예측했던 거 거기에 미달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익 예측치를 하향 수정해야 되겠죠. 충분히 피드백 가치를 줬다. 피드백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적시성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시점에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동정보는 의사결정에 이용될 수 없고요. 따라서 목적 적합성을 상실한다라고 본다. 는 얘기죠. 자, 무슨 소리냐? 지금 고객이 오셔가지고 2분기 손익계산서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2분기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기 전이에요. 그런다면 아쉬운 대로 1분기 손익계산서라도 보고 싶어요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1분기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않았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적시성을 훼손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구를 했을 때 적시의 자료가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크게 또 두 번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이 신뢰성은 검표, 중 이렇게 세 가지 하위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표현의 충실성이다. 그러면은 문맥상의 표현이란 말이 나옵니다.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그리고 이들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검증 가능성입니다. 요거는 한 가지 사건입니다. 한 가지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여러 명이 즉 다수가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검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립성.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되겠죠.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재무제표에 특정 정보를 표시한다. 그랬을 때 의사결정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중립적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유용한 회계 정보의 주요 속성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주요 질적 특성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그러면서 목적 적합성에는 다시금 피, 예, 적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피, 예, 적. 그리고 신뢰성에는 검표중 해서요. 검표중. 방금 보셨죠? 하위 질적 특성. 그 다음 기타 질적 특성에는 비교 가능성이 있었고요. 제약 요인에는 효율과 비용 간의 균형, 중요성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걸 보시고 다음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찾는 문제입니다. 회계 정보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이지요. 그랬을 때 목적 적합성의 세 가지 하위 속성. 첫 번째가 얘는 피, 예, 적 이렇게 보실 수가 있었어요. 피, 예, 적. 그렇게 하고 신뢰성 같은 경우는 검표, 중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경제적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여기 보시면 검표 중 중에서 표현에 충실이 있었죠. 회사가 회계 정책을 선택하는데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그리고 4번이 틀렸네요. 적시에 제공되지 않은 정보라 할지라도 목적 적합성은 유지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유, 적시에 제공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야지만이 자료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틀린 답은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설명과 관련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분기 손익계산서를 기한 내에 공시를 하지 않았대요. 벌써 누가 나왔다? 공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자들은 투자 의사 결정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는 뭘 훼손했다? 그렇습니다. 적시성의 훼손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다.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회사가 회계 정책을 선택하는데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맞는 설명이죠. 두 번째,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사건 결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신뢰성 정보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신뢰성 있는 정보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회계 질적 특성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목적 적합성 하고요. 신뢰성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목적 적합성에 하위 세 가지 속성이 있었죠. 피, 예, 적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 중에서도 여기 같은 경우는 피드백 가치, 예측 가치, 적시성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측이 나왔다는 것은 신뢰성이 아니고 뭘로 보실 수 있다? 목적 적합성이 되겠습니다. 2번이 틀렸군요. 3번 역사적 원가로 평가를 하면은 맨 처음에 구입했던 원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높아지지만 현재 요 유형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 라고 한다면 목적 적합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은 서로 상충 관계에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상 벌레충 해서 벌레 보듯이 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재무제표는 정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틀린 건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2번. 다음에 가와 나에 들어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입니다. 역사적 원가를 적용했대요. 자, 역사적 원가 나오면 항상 누가 등장을 한다?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그런데 신뢰성은 보이질 않아요. 가 항목에. 그렇다면은 신뢰성의 하위 속성인 여기는 검, 표, 중 세 가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검증 가능 표현의 충실, 중립성. 그 중에 보시면 검증 가능하고요. 그 다음 또 검증 가능하고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유가증권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이 저하가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산의 평가 기준으로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역사적 원가 하면은 과거 원가지요. 이거는 신뢰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 구입했을 때 들어갔던 돈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행 원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겠죠. 이거는 목적 적합성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것이 더 유용한지에 대한 논란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요거하고 즉 절충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대요. 오케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피, 예, 적 배워야 되겠죠. 세 가지 하위 속성. 3번이 문제가 있군요. 신뢰성이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보수주의하고 신뢰성하고는 상관이 없다. 보수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기 순이익을 작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게 표시를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뢰성과는 관련이 없고요. 반기 보고서와 연차 보고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연차라고 하는 것은 1년 거 확실하게 결과 나온 거니까요. 신뢰성이 되겠고 반기 보고서는 아직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얘는 목적 적합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려웠습니다.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문제입니다.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예측가치라고 하는 거 나왔습니다. 예측가치. 그러면 예측가치 딱 보시면 벌써 목적 적합성이 생각나야 되겠어요. 목적 적합성의 세 가지 하위 속성 하면은 피, 예, 적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요. 예측 가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재무제표상의 회계 수치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크기 및 자본의 변동을 충실히 요게 나왔네요. 전혀 맞질 않아요. 충실하고 관련되는 거는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이 신뢰성의 하위 세 가지 속성은 겸, 검, 표, 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표현의 충실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맞질 않습니다. 1번부터 틀렸군요. 검증 가능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 사건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근데 여러 가지를 다수의 사람들이 본대요. 그랬을 때 유사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3번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중립적이어야 되겠죠. 기관별로 일관된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하고 기업 실체 간에도 동일한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전기에는 저랬다, 이번 기수에는 이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일한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서로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제표상의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이 있습니다. 자본잉여금 그리고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장사에서 얼마나 벌었나? 자, 이때 발생하는 잉여금은 요 손익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이익잉여금 쪽으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거를 섞어서 혼돈해서 표시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무상태표의 자본이요. 재무상태표의 자본 종류가 5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본금 보이시죠? 두 번째가 자본잉여금, 그리고 세 번째 자본조정입니다. 자본조정. 네 번째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요거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이쪽에나 넣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주, 발, 초 해서 주식발행 초과금 해서 주발초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 그 다음에 이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익계산서에서 돈 벌었던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기순이익. 자, 2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도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은 보고기간 내에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실현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유동자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벌써 2번이 틀렸군요. 장기차입금, 차입부채 이러한 것들은 앞에 장기자가 붙었기 때문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에 결제가 된다. 그러면은 비유동부채가 되겠죠. 성격이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서 중요하면은 별도로 표시하시고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은 통합해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질적 특성을 갖춘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이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정보로 제공은 정당화될 수가 없겠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항목이라도 중요하지 않대요. 반드시 재무제표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산의 취득 원가는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 등 가액 또는 기타 지급수단의 공정가치를 말하며 역사적 원가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취득 원가라는 것은 역사적 원가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4번 이상하네요. 기업 투기 가치는 여기서 기업 투기 가치가 나왔다. 그러면 이 뒤쪽 내용 중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서 기업 실체의 입장에서 인식되는 그 가치. 자,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 가치를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기업에서 요 정도, 우리는 요 정도 가치를 가진다라고 뭐 하는 거죠. 뒤쪽에 설명이 틀렸어요. 독립된 당사자 간의 현행 거래에서 자산이 매각 또는 구입되거나 부채가 결제 또는 이전되는 교환 가치 이러한 것들 우리는
공정가치라고 하죠. 공정가치. 정확한 의미가 독립된 당사자 간의 현행 거래에서 자산이 매각 또는 구입되거나 부채가 결제 또는 이전되는 교환가치는 공정가치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기업특유가치 뒤쪽 설명이 틀렸다. 그래서 기업특유가치라고 하는 문장에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말로 기업의 사용가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 중 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문제,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1번 문제 종합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제가 뽑았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다. 맞습니다. 기업의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의 유입.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유입이란 말이 나와줘야 되겠죠. 반대로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부채는 그러므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다는 것입니다. 의무. 3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총액이요. 언뜻 생각해 보실 때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기업의 시가총액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문맥상에 보시면 여기까지는 얼추 맞을 수가 있겠네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 표시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기업의 시가총액과 일치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기업의 시가총액하고는 다르지요. 왜냐하면 자본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금액입니다. 장부금액.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업의 시가는 왔다 갔다 하지요. 그래서 이 뒤쪽에 문제가 있었군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를 하죠. 수익은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손익계산서에 인식을 합니다. 자, 틀린 것은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회계 기본 가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쉽게 나왔습니다. 우리 회계 기본 가정 3가지,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 3가지가 있죠.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이다? 벌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을 주유하는 독립적으로 소유주 따로 기업 따로 본대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 단위 관점에서 그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 벌써 이 부분이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이다. 두 번째, 기업 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기간, 장기간 이 말이 나왔습니다. 계속 기업이 되겠죠. 계속 기업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했습니다. 기간을 나눴어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해서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기간별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건 4번 설명이 되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 보고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많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투자 및 신용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하지요. 재무 보고.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 제공합니다.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변동 원가는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재무 보고가 아니고 이거는 원가이기 때문에 관리 회계 쪽으로 보셔야 돼서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